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테크 미더비 이제 후반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혹시 좀 지치진 않으셨나요? 이번 세션에는 어려운 내용이 막 많이 있지는 않으니까요. 재밌는 경험담을 듣는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세션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운영 도메인에서 살아남는 코드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운영 환경에서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가 했던 노력들을 좀 노력했던 경험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해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윤준혁, 당근에서는 줄리어스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당근의 운영개발팀에서 서버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루비 온 레이스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운영개발팀의 고객 경험 파트라는 파트에서 당근 사용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쉽고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돕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발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목차를 통해서 이번 세션 발표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먼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먼저 저희 운영개발팀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소개하고 당근의 운영 환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지 공유 드려 볼게요. 이어서 실제 당근의 문의 처리 도구를 개선했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면서 코드 레벨에서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자세히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발표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세션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소개해 드린 방법들을 여기 계신 청중분들이 실제로 적용해 보실 때 주의해야 할 점 몇 가지도 공유 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먼저 제가 일하고 있는 운영개발팀이 어떤 팀인지를 먼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실 운영개발팀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인프라 관련 팀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인프라 관련 팀은 아니고요.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도움받기 쉬운 안전하고 도움받기 쉬운 당근 만들기라는 목표로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팀이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근을 사용하시다 보면 악성 사용자나 게시글을 발견해서 신고를 해야 할 때 보는 이 신고 화면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해서 FAQ를 찾아보거나 문의를 남기실 때 보게 되는 이 고객센터 이런 화면들을 저희 운영개발팀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들어온 신고와 문의를 처리하기 위한 내부 어드민 도구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처리를 자동화하는 로직을 만드는 것들 이런 일들이 모두 저희 운영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운영 도메인에서의 일이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10년에 한 번 강산이 바뀐다고 하는데 강산이 1년이면 바뀐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되게 빠르게 변하는 특성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당근은 처음 중고거래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비즈 프로필, 알바, 중고차, 부동산, 커뮤니티 등 다양한 지역 기반 서비스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새로운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출시 초기부터 기존 서비스들과 동일하게 안전하고 도움받기 쉬운 당근이라는 목표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돼요. 출시 초기 서비스란 이유로 서비스 안에서 나쁜 놈들이 활개치도록 놔두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용자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운영 지원도 발맞춰서 빠르게 추가되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었을 때 새로운 서비스에서도 악성 사용자가 있다면 이 사용자를 신고하고 제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를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내부 어드민 도구에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운영 환경에 발맞춰서 대응하려면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지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었을 때 기존에 제공하던 신고나 문의 관련 기능을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서도 쉽게 확장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고 기존 서비스에 어떤 변경이 생기더라도 이 변경을 우리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변경되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이 운영 도메인에서는 발생하는 여러 이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른 대응이 필요한 도메인에서 필수적으로 챙겨야 할 것이 바로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네, 이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이라는 키워드로 제가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 하는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요즘 최고의 선생님이죠. 챗GPT 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확장성을 뭐라고 좀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수정할 때 최소한의 변경으로 그리고 최소한의 사이드 이펙트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핵심은 최소한의 변경 그리고 최소한의 사이드 이펙트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설정 가능성은 뭘까요? 똑같이 GPT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설정 가능성은 시스템이 코드 수정 없이도 외부 설정을 통해서 어떤 동작을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두 개념 모두 최소한의 변경 또는 아예 코드 수정이 없이 뭔가를 바꾸는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변경으로 시스템이 유연하게 동작할 수 있게 만들려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실제 당근의 문의 처리 도구의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개선했던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면서 실제 코드 레벨에서 어떻게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확보하고 운영 지원 업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했는지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러려면 우선 당근의 문의 처리 도구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근은 앱 내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일괄된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고객 문의는 하나의 통합된 고객센터에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고거래 문의도 제재 문의도 광고 문의도 모두 하나의 통합된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고 이렇게 모인 문의들은 결국 하나의 운영 시스템 서버로 모이고 있는 상태예요. 따라서 저희의 고객 서비스 자회사인 당근 서비스에 계시는 문의 처리 담당자분들이 이 문의를 처리할 때도 관련된 서비스의 정보를 어드민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당근의 문의 처리 도구를 표현해 둔 것인데요. 화면 우측을 보시면 화면 좌측에는 이제 고객이 남긴 문의와 그 문의에 대한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 섹션이 있고 화면 우측을 보시면 문의 사용자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이 표시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의가 만약 중고거래 관련된 문의라면 중고거래 관련된 사용자 정보를 보고 문의를 처리해야겠고요. 비즈 프로필 관련된 문의라면 비즈 프로필에 관련된 요 사용자 정보를 보고 문의를 처리해야 되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돼서 어떤 관련 문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문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 우측 사용자 정보 영역에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자 정보가 표시가 되어야 되겠죠. 이때 개발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관련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까요? 다음 섹션에서 코드와 함께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사용자 정보 영역에 새로운 서비스 정보를 추가해야 할 때 당근 운영개발팀의 개발자들이 보게 되는 코드와 함께 실제로 코드 레벨에서 이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어떻게 만족시켰는지 좀 살펴볼 건데요. 코드 한 줄 한 줄에 집중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좀 봐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먼저 처음 문의 처리 화면을 만들 때는 사실 표시할 정보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렵진 않았어요. 문의 처리 어드민 화면에서 운영 시스템 서버에 사용자 정보조회 API를 호출하고 운영 서비스 서버에서는 뭐 사용자의 게시글이나 거래 내역 같은 문의 처리하는 데 필요한 중고거래 관련 정보들을 중고거래 서버에 요청해서 전달받고 이 전달받은 정보를 다시 사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서 다시 프론트엔드 뷰에 전달하고 표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가 만약 출시되면 개발자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의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문의 처리 어드민의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의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코드를 작성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서 뷰에 넘기는 로직을 작성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화면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HTML 코드, 뷰 코드를 작성하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 서비스가 계속해서 출시되고 이 문의 처리 화면에 표시해야 될 정보가 점점 늘어나면서 발생했어요. 중고거래 외에 다른 서비스 서버에 요청해야 될 정보도 늘어났고 전달받아서 가공하고 화면에 표시해야 될 정보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서 문의 처리 화면에서 이 사용자 정보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API, 이 API 하나의 메서드 길이가 200줄을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자연스럽게 이걸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뷰 코드도 200줄을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사용자 정보 조회 API의 코드 일부분인데 뒤에서도 계속 나올 예정이니까 이 코드 자체를 전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난 코드는 코드의 양과 복잡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읽기가 어려워지고 읽기가 어려워진 코드는 자연스럽게 디버깅하기도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코드를 처음 보는 신규 입사자분들이라던가 코드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 길이에 압도돼서 사실 이 코드를 살펴볼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이 되었고, 심지어는 이 코드 베이스를 원래 알고 있는 사람도 이 관련 작업을 할 때마다 이런 코드가 있었어? 하는 되게 새롭게 느껴질 정도로 코드의 복잡도가 많이 늘어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코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할 위치를 찾기도 어려워졌고, 이제 하나의 사용자 정보 조회 API 안에서 너무 많은 작업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응답 시간도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앞에서 확장성이 높다라고 하려면 개발자가 최소한의 수정으로 필요한 기능을 쉽게 추가할 수 있어야 되고, 기능이 확장되더라도 응답 시간에서의 사이드 이펙트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는 사실 확장성과는 거리가 좀 먼 상태인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코드 양이 늘어나고 점점 이해하고 수정하기 어려워지는 이 코드들을 보면서 저희도 이런 문제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말씀드린 성능 문제도 점점 심해져서 이 사용자 정보 영역을 그리기 위한 API의 평균 응답 시간이 2초를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응답 시간이 길어질 때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API를 하나씩 개선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API를 개선하고 확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바로 이 거대한 API를 여러 개로 분리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사용자 정보 조회라는 API를 분리한다라고 하면 혹시 어떤 방법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희는 자연스럽게 제일 먼저 떠오른 방법이 서비스별로 이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API를 분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용자 정보 조회라는 거대한 API를 중고거래 정보 조회, 비주 프로필 정보 조회 이렇게 서비스별로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API로 분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실제 코드와 함께 좀 살펴볼게요. 이 userInfo라는 메서드, 이 API 메서드를 보면 이 안에서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잘 살펴보면 결국에는 서비스별로 동작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고거래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 비즈 프로필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오는 부분이 있고, 광고가 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에 대한 정보를 이 메서드 하나에서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선 이 userInfo라는 API 안에서 모든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처리하는 대신에 각 서비스별로 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API를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개발자는 이 userInfo라는 200줄이 넘는 메서드를 전부 읽어보지 않고 어떤 특정 서비스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 해당 서비스의 API만 확인하면 쉽게 코드 흐름을 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전에 비해서는. 그리고 성능 측면에서 살펴보면 물론 추가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여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필요에 따라서 병렬로 로드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만 로드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측면에서의 개선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각 서비스 정보조회 API를 보면 너무 많은 코드가 이 API 메서드 하나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엔 각 서비스별 사용자 정보조회 API 안에서 이런 일들을 역할에 따라서 좀 분리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크게 나누어 보면 이 각 서비스별 유저인포 API 안에서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REST API나 gRPC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외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 외부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전달받는 이런 동작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외부 서버로부터 전달받은 데이터를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그러니까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 작업, 이렇게 두 가지 작업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코드와 함께 살펴볼게요. 비즈 프로필 사용자 정보 조회하는 API 코드인데요. 보시면 REST API를 통해서 비즈 프로필 서버에 비즈 프로필과 관련된 이 사용자 정보를 요청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에 포함된 이 스테이터스라는 값이 있는데 이걸 사용자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로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REST 클라이언트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요청하는 부분을 하나의 클래스로, 그리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을 또 하나의 클래스로 분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역할을 분리하고 나면 다음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요. 외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역할을 하는 클래스는 서비스명 플러스 클라이언트라고 이름을 붙여봤고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클래스는 비슷하게 서비스명 플러스 프레젠터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클래스의 이 userInfo라는 메서드를 보면 필요에 따라서 REST가 될 수도 있고요. gRPC나 GraphQL 같은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외부 서버에 필요한 데이터를 요청하고 이걸 전달받아서 반환해주는 그런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 프레젠터 클래스를 보면 데이터를 가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프레젠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로직처럼 해시 데이터를 전부 직접 다루는 대신 화면에 표시할 키들을 나열하고 가공이 필요한 데이터가 있다면 이 해당 키 이름과 동일한 요 메서드를 만들어서 가공하는 로직을 담아두도록 조금 추가로 추상화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각 서비스별 사용자 정보 조회 API에서 역할이 분리된 각 클래스를 사용해 봤는데요. 이런 형태가 됐어요. 이렇게 보면 전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느낌이 들죠. 이제 개발자는 각 서비스 서버에 뭔가 데이터를 요청하고 전달받는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찾아서 뭔가 읽어보고 수정하면 되겠고요.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의 프레젠터를 찾아서 수정을 하면 되는 상태가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고 난 뒤에 다른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 조회 API들도 함께 살펴보면 결국에는 모든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 조회 API가 비슷하게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분리했던 요 서비스별 유저 인포 API를 다시 하나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너무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요청인지는 이제 API 자체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요 유저 인포라는 API를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전달을 받도록 수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합된 유저 인포 API 메서드를 보면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서비스를 전달해 봤고요. 이 전달받은 서비스에 따라서 어떤 클라이언트와 어떤 프레젠터를 사용할지 결정하고 실제로 이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요청하고 전달받고 데이터를 가공하는 부분은 하나의 코드로 통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 위쪽에 있는 수많은 분기 덩어리가 사실은 좀 불편하죠. 이게 사실 단순히 불편한 문제를 넘어서 계속해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추가될 때마다 이 분기가 늘어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분기 구문의 길이가 이전처럼 굉장히 긴 지저분한 코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프로 개발자로서 이런 건 참을 수 없기 때문에 메타 프로그래밍이라는 기법을 활용해서 요 불쾌한 분기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해 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메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설명하고 들어가자면 메타 프로그래밍은 프로그램 자체를 코드 자체를 데이터로 보고 작동 중에 이 코드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래밍 기법이에요. 그래서 쿼리 파라미터로 아까 어떤 서비스에 대한 정보 요청인지를 전달받아서 분기를 만드는 대신에 전달받은 쿼리 파라미터를 그대로 코드에 적용해서 분기 없이도 요청에 따라 유저 인포 API의 동작을 동적으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라미터로 add를 전달받았다면 마치 원래 이 부분의 코드가 addPresenter.represent였던 것처럼 작동하게 될 거고요. 만약에 파라미터로 플리마켓을 전달받았다면 이 코드가 마치 처음부터 플리마켓 프레젠터로 작성된 것처럼 작동하게 되겠죠.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지저분한 분기 없이도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 유저인포라는 하나의 API가 다양한 방식으로 동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참고로 루비, 저희가 쓰고 있는 루비라는 언어가 이 메타 프로그래밍을 굉장히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는 건 맞는데 루비에서만 이 메타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여러 언어들이 있을 건데 뭐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자바, C++ 여러 언어들에서도 이 메타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다는 점 공유 드리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리된 유저 인포 API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원래의 유저 인포 API 메서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0줄이 넘는 무슨 일일까요? 네, 200줄이 넘는 코드로 이루어져 있고 2초가 넘는 평균 응답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메서드 안에서 여러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정보를 시퀀셜하게 요청하고 로드하는 구조다 보니까 서비스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응답 시간도 늘어나는 상태였겠죠. 자, 그래서 서비스별로 분리하고 메타 프로그래밍을 적용한 이 코드를 보면 속이 시원하죠. 뭐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간결해졌고요. 메타 프로그래밍 기법을 적용하면서 기다란 분기도 이제 사라졌고 이제 개발자들은 200줄이 넘는 코드를 다 읽어보고 필요한 로직을 작성하는 대신에 필요한 서비스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프레젠터 클래스만 작성하면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문의 처리 화면에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도 해당 역할을 하는 클래스만 찾아가면 변경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의 엔드포인트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이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찾아가서 수정을 해주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 어떤 서버에서 전달해주는 데이터의 특정 키가 변경되었다라고 하면
프레젠터를 찾아가서 또 그 키를 처리하는 부분을 수정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평균 응답 시간 역시 한 번에 API 호출해서 하나의 서비스 정보만 조회하도록 분리하면서 200ms 수준으로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더라도 한 번 API를 호출할 때는 하나의 서비스 정보만 불러오기 때문에 응답 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즉 확장성의 의미인 최소한의 사이드 이펙트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모든 게 해피해졌을까요? 근데 아직 조금 아쉽죠? 제가 아까 앞에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 지원을 추가하기 위한 작업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이 중에 아직 해야 될 작업이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화면에 보여줄 요 뷰 코드를 만드는 건데요. 근데 앞서 이제 예시에서 보여드린 뷰 코드의 형태를 보면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게 다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개발자가 이 코드를 직접 작성하는 대신 뭔가 규칙 기반으로, 다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규칙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규칙 기반의 UI 생성 로직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에도 시작은 분리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UI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의 구성 요소들은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각 섹션의 제목들, 그리고 여기에 표시할 정보들, 그 각 정보들에 대한 레이블과 값들, 이 값을 클릭했을 때 뭔가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값을 클릭했을 때 연결할 링크들, 이렇게 보면 이 섹션들이 어떤 규칙이 좀 보이죠.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를 규칙 기반으로 좀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정보를 정해진 규칙을 따르는 데이터로 좀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고거래 섹션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 섹션은 이런 형태의 JSON 데이터로 좀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섹션 제목은 쉽게 그냥 타이틀이라는 키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섹션 안에 표현될 여러 정보들은 values라는 키 안에 배열 형태로 담아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정보에 대해서는 뭐 레이블, 값, 링크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할 건데 이건 다시 각각 뭐 레이블, value, URL 이런 키를 사용해서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제 정한 규칙에 따라서 가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HTML을 생성하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전달받은 데이터, 아까 가공된 데이터에 포함된 타이틀 값으로 섹션 제목을 뭐 h2 태그를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고요. 하단에 있는 여러 정보들도 이 values라는 키에 포함된 이 데이터들을 순회하면서 뭐 레이블과 값, 링크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태그를 활용해서 표현하도록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개발자는 더 이상 뭐 어떤 HTML 태그를 사용해서 표현할지, 뭐 스타일은 어떻게 할지, 뭐 이런 부분을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데이터만 원하는 형태로 가공해주면 UI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개발자는 더 이상 HTML이나 뭐 뷰를 만들기 위한 어쨌든 코드를 더 이상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앞에서 만든 프레젠터에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정보를 가공하기만 하면 이 규칙 기반의 UI 생성 로직에 따라서 화면에 표시할 HTML 코드는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문의 처리 화면에 새로운 서비스와 관련된 사용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외부 서버로부터 정보 조회를 하기 위한 그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한 코드를 작성하는 거 하나, 그리고 전달받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 로직 하나, 그리고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뷰 코드 작성,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했어야 했다면 이제는 화면에 표시하기 위한 이 뷰 코드는 아예 개발자가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요. 데이터를 요청하고 가공하는 이 코드 작성 그리고 수정 이런 부분은 관련된 클라이언트와 프레젠터 클래스를 추가하고 수정하는 걸로 전보다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게다가 성능 측면에서도 서비스가 추가돼도 어쨌든 병렬 로드나 필요한 서비스만 로드하도록 함으로써 성능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상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확장성에 대한 정의를 좀 돌아보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기존 기능을 수정할 때 최소한의 변경으로, 최소한의 사이드 이펙트로 변경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때요? 이전 코드보다는 조금 더 확장성을 갖추게 된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성을 갖추기 위해 수행한 이 작업들을 좀 종합해보면 결국에는 분리, 중복 제거, 가독성 개선, 뭐 자동화 이런 키워드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장성의 정의를 설명할 때 최소한의 변경만으로 기능을 추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였고요. 변경할 부분을 작게 만들기 위해서 먼저 코드의 역할에 따라, 뭐 기능에 따라, 그리고 결과물의 형태에 따라서 분리하는 걸로 시작을 했어요.
분리한 후에는 자연스럽게 중복되는 부분을 찾을 수 있었고요. 중복되는 부분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또는 개발자가 손을 대지 않아도 될 정도로 뭔가 규칙이 발견된다거나 하면 이런 부분을 개발자가 손을 대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자가 수정해야 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물론 개발자의 손이 어쩔 수 없이 닿을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개발자가 어느 부분의 코드를 읽고 수정해야 되는지 좀 더 명확해졌죠. 클라이언트나 프레젠터 같은 역할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개발자의 생산성을 좀 더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직 다루지 않은 키워드가 하나 있죠. 바로 설정 가능성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요 운영 환경에서는 꼭 새로운 서비스가 출시되거나 변경되지 않더라도 빠르게 대응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곤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 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케이스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동작 변경이 빈번한 경우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번 개발자가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하는 것보다는 뭔가 데이터베이스나 우리가 데이터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설정들을 저장해두고 변경할 수 있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민감한 이슈여서 빠른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배포하는 데 들어가는 10분, 15분조차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와 관련된 로직인 경우에도 설정 가능성이 확보되어 있으면 좋아요. 그리고 외부 서비스와 연관도가 높은 경우에도 설정 가능성을 확보해두면 좋은데요. 외부 서비스는 우리가 컨트롤을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외부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뭔가 피처 플래그 같은 형태로 이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도록 만들어두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테스트 목적으로 일시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뭔가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뭔가 새로 만든 로직을 테스트해본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매번 코드를 수정하고 배포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시점에 좀 설정을 변경하는 걸로 대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실시간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코드에 표현하게 되면 결국에 코드의 양과 분기도 굉장히 많아지고 수정이 필요할 때마다 배포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누군가 이제 수정하려고 했을 때 배포하고 있어 좀만 기다려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이용 제한이나 저희가 이제 운영 도메인이다 보니까 이용 제한과 같이 민감한 부분과 관련된 로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포되는 시간 10분, 15분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좀 분초를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설정들은 코드에 명시하는 대신에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바로 수정이 가능한 곳에 저장해두고 코드에서는 그 저장소로부터 설정을 읽어와서 동작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개발자는 설정 변경이 필요한 시점에 뭔가 코드 작업을 하는 대신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수정하세요 라고 안내를 함으로써 이 데이터를 수정하세요 라고 안내함으로써 다른 작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고요.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운영 매니저분들도 개발자한테 뭔가를 요청해서 바꿔달라는 이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 없이 좀 더 자유롭고 유연하게 어드민을 통해서 설정을 바꿔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코드 레벨에서 설정 가능성을 어떻게 구현했는지는 작년 서버 미더에서 저희 팀의 윤신웅 님이 발표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 자세한 코드 레벨에서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 거고요. 설정 가능성과 관련해서 요 코드 레벨의 디테일이 좀 궁금하시면 요 발표 세션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 코드 역할을 분리하고 메타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고 설정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해두고 설정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런 방법들은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굉장히 도움되는 방법들이지만 여러분이 일하고 계신 프로젝트에서 이런 방법들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주의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메타 프로그래밍 기법을 활용할 때의 주의점이에요. 메타 프로그래밍은 앞서 소개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분기를 줄일 수 있고 코드가 동작하는 도중에도 코드 수정이나 배포 없이 뭔가 동작을 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요 입력을 그대로 코드에 반영한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특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메타 프로그래밍을 적용했을 때 뭔가 의도와 다른 입력이 발생하거나 필요한 클래스나 메서드를 구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 프로그래밍을 적용할 때는 적절한 조치가 함께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당연히 의도와 다른 입력이 들어왔을 때 오류가 발생해서 완전히 동작을 멈추는 대신에 적절한 응답을 반환하도록 예외 처리 같은 걸 추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입력의 범위가 한정된 케이스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뭐 아까 설명드렸던 클라이언트나 프레젠터 이런 것들이 추가될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들어오는 입력의 범위가 이 서비스 범위로 한정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는 필요한 클래스나 메서드가 잘 구현되어 있는지 검사하는 테스트를 만들어서 코드를 작성하는 시점에 미리 필요한 클래스나 메서드를 모두 구현하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 테스트 예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라는 모듈에 포함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구현했는지 검사하는 코드예요. 이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 두면 실제로 이게 프로덕션에 나가기 전에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고 서비스가 새롭게 추가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클라이언트를 놓치지 않고 추가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규칙 기반의 UI 생성 로직처럼 어떤 미리 정한 약속, 규칙에 따라서 코드를 생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인데요. 코드를 혼자 작성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까 정한 그런 약속들을 모두에게 잘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약속이나 규칙을 동료들과 공유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문서를 떠올리실 것 같은데 문서에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바로 개발자들이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문서 작성하는 걸 좀 어색해하고 귀찮아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굳이 코드 규칙 찾자고 이 문서를 찾아야 된다면 상당히 귀찮게 느끼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서와 코드가 서로 맞지 않는 싱크가 깨지는 상태가 오게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약속을 기록해둘 장소로 코드 그 자체에 포함된 주석을 선택을 했어요. 사실 주석에 대한 TMI를 하나 해보자면 저희 팀에서는 읽기 쉽게 잘 짜여진 코드는 그 자체로 문서다라는 원칙과 함께 일부 긍정적인 예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주석 사용을 좀 지양하고 있는데요. 약속을 공유하기 위한 이런 주석이 이 긍정적 예외 케이스에 해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석의 위치도 중요하겠죠. 포인트는 개발자가 작업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문서를 찾아보기 귀찮은 것처럼 주석을 직접 찾아봐야 한다면 아무래도 문서가 가지는 단점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예시로 소개해드렸던 규칙 기반 UI 생성 로직을 위한 규칙의 경우 뭐 프레젠터를 작성하면서 자연스럽게 참고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뭐 프레젠터 구현체나 유저 인포 메소드 뭐 이런 근처에다가 주석을 추가해두면 개발자가 놓치지 않고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설정 가능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설정 가능성은 빠른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되게 강력한 도구지만 가끔은 코드에 명시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동작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설정 가능하게 만드는 작업은 당연히 코드 레벨에서 그냥 명시하는 것보다 복잡도가 높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테이블을 만들거나 뭔가 코드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수정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부분이나 아니면 변경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배포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막 분초를 다투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오히려 코드 레벨을 명시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 세션에 소개해드린 여러 기법들을 적용하실 때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점까지 살펴봤는데요.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저희는 서비스 확장이나 변경에 대응하는 데 들어가는 리소스를 좀 더 최소화하고 그 리소스를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개발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리소스로 활용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이 사실은 어떤 기능을 동작하도록 하는 데는 꼭 필수적으로 달성이 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IT 서비스의 특성상 한정된 리소스로 많은 일을 해야 되는 조직일수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확장성과 설정 가능성을 잘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인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 공유드린 내용들이 반복되는 비슷한 코드 작업에 지치신 분들, 그리고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일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할 일은 넘쳐나는데 리소스가 한정되어 있어서 고민인 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었길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이번 세션 발표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